예술원의 의미 있는 행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와 살림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살림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이 2024년 4월 8일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3일 전인 4월 5일은 식목일이었고 2005년까지 식목일은 국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목일을 나무 심는 날, 또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2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정도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또 전 지구가 새로운 천년을 맞는 그런 기쁨과 또 설레임이 가득 찬 그런 날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환경을, 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맞는 2000년대에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고 연구해야 될 주제일까요? 공통적으로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인구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토지 이용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를 꼽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국 로키 산맥의 어느 한 장소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 장소에 몇 년 뒤에 거대한 산불이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의 별장이 있는 곳에서 바라본 산이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몇 년 후에 저에게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정말 아주 오랫동안 없었던 큰 산불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고 그 산불의 원인은 지금 짐작하시는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금사과 이런 말 하고 또 금치, 오징어가 아니라 금징어가 됐다. 또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침수, 대형 산불, 열대야, 폭염 이런 단어들 저희 매우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배경이 무엇이죠? 기후변화죠. 그래서 기후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에, 사회에, 경제, 심지어는 정치에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우리 지구가 지속 가능성을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와 같은 17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지구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지금은 기후변화로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탄소 중립이고 또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주제가 기후변화와 살림이니까 살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살림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살림이 자라고 있는 식생대라고 하는 구역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또 숲에 사는 나무들의 조성도 달라지겠죠. 이전에 비해서 빨리 잎사귀도 나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더 빨리 동물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나겠지요. 거기에 살던 많은 종류의 생물 다양성들이 이전과는 다르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산불도 많이 나고 산사태도 많이 나겠지요. 결국 우리 주변에서 흔하고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이 숲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피해들이 생기고 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질병도 또 재해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런 것들은 높은 산에 자라는데, 그런 나무보다 높지 않은 데 자라는 소나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형질을 갖는 금강소나무도 최근에 많이 말라 죽고 있다. 왜 그런가? 기후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따뜻해지면 이전에 비해서 산림식물대들이 북상할 것입니다. 예측 결과는 평균 기온이 4도씨 정도 올라가면 제주도의 대부분의 지역과 남해안 일대가 더 위쪽으로 아열대림으로 바뀌게 될 거다. 이것이 공통된 예측입니다. 그것이 다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나무를 막론하고 매년 자라는 연륜생장, 나이테 간격이 좁아져서 나무들의 생장 속도 느려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면산 산사태에서 보셨듯이 기후변화 몇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예측하면 산사태 위험 지역이 전국적으로 크게 위험도가 높아지고 대형 재해 위험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또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몇 건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산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건조한 날의 숫자가 늘었고 산림에 쌓인 연료가 늘어서 대형 산불도 많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남부지방에 지금도 가시면 소나무가 붉게 고사된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지금 남부 쪽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도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2050년에서 70년대가 되면 충청남도, 경기도까지, 그리고 2090년대에는 남한 전역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해서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기후변화는 왜 생길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라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지속적으로 1960년대서부터 2020년대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난 것 대부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기온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서 과거 2000년 동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온도 상승 한 번도 겪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기온 상승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 변동과 곡선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동되었을 때를 보이고 있고, 위쪽에 갈색으로 된 부분은 자연과 더불어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가운데 있는 검은 선은 실제 관측된 자료입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매우 과학적인 증거 자료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보시는 그림처럼 1960년에서 2020년대까지 총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두 가지 발생 원인, 즉 화석연료의 연소와 토지 이용 변화, 흔히 말씀드리는 열대림의 벌채, 대규모의 벌채 두 가지로 보았을 때 토지 이용 변화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때 잠시 줄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은 코로나 사태 때 약간 줄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해서 이전의 증가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원인이 88%가 화석연료 연소이고 12%가 토지 이용 변화로 의해서 생긴 것들이 대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약 절반가량입니다. 47%죠. 그리고 바다에 녹아서 또 바다에 사는 생물에 의해서 흡수되는 부분이 26%입니다. 육상에 있는 식물이 흡수해서 해소하는 부분이 30%입니다. 이것은 역시 GCP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디서 생겼는지, 어디서 해소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배출을 줄이는 것이겠죠. 토지 이용 변화에 의한 배출량 줄이는 것이겠죠. 대기 중에 남아있는 절반가량 줄이는 것이겠죠. 잘 아시는 탄소를 포집해서 이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 육상 생태계에서 많은 양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많은 양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주로 육상 생태계에서 가장 크기도 크고 양도 많고 활동량도 많은 숲에서 어떻게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해소할 수 있을까를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의해서 또 육상 생태계 식물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유행하는 자연 기반 해법입니다. 즉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복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서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면 당연히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식물 내 들어가고 식물이 호흡을 하면 또 다시 나오고,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나무가 자라는데 쌓여 있게 되고 땅 속에도 저장이 되고, 그러다가 불이 나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되돌아가고 또 땅 속에 묻혀 있다가 화석연료가 돼서 사람이 꺼내서 태우게 되면 다시 되돌아가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를 볼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시사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기 중에 많이 있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흡수해서 나무에 저장할지 또 토양에 저장할지
그리고 저장된 목재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또 일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데 사용할지, 이것이 숲을 이용해서, 식물을 이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접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산림의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산림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이라는 것,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기후변화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간단한 이치입니다. 나무가 사는 숲의 면적을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최대한 유지하거나 가능하다면 더 넓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똑같은 숲이라 하더라도 잘 관리해서 탄소의 흡수 능력을 높이면 되겠지요. 세 번째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도록 산림의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의 접근 방식에 비추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은 그대로 잘 되고 있을까요? 산림청에서 만든 산림청 개청 50주년 기념사 책에 있는 자료입니다. 맨 위에 있는 갈색 선이 우리나라 산림의 면적을 표시하고 있고, 붉은색 점선은 연도별로 얼마만큼 산에 나무들이 있어서 부피가 늘었는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수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1967년에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70만 헥타르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불과 50년 뒤에 630만 헥타르로 줄었습니다. 40만 헥타르 줄었습니다. 40만 헥타르 어디 갔을까요? 도시도 개발했고 공장도 지었고 택지도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산림 면적을 유지하거나 또는 높여야 될 텐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도시에서 옥상에, 벽면에 식물 많이 심어서 흡수하자, 이런 대안도 나오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숲의 면적을 최소한 줄지 않게 또는 더 넓히면 좋지만 정말로 어렵다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똑같은 숲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하면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90년부터 미래인 2050년까지 1년간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숲이 흡수할까, 과거의 자료와 미래의 예측 자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우리 숲은 흡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그림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들이 나이가 구성 비율별로 어떻게 되었을까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200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어린 나무들이 그나마 있는데 2050년대로 가면 지금 그림에서 파란색 막대로 보이는, 즉 나무의 나이가 60년 이상이 되는 오래된 나무들이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생물도 예외 없이 나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생장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나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는 보통 20년, 30년 또는 40년 그 전후로 해서 매년 자라는 생장의 속도가 가장 높다가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것을 예측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거의 90%의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연소했기 때문에 그러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숲에서 나오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곡선이 있습니다만 가장 위쪽의 곡선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숲을 잘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제품을 이용하고 또한 숲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체 효과까지 노린다면 앞으로 21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숲에서 저장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은 늘어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숲을 정말 현명하게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환형 임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무를 심고 풀도 베주고 적당하게 솎아내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베어내서 이용을 하되 목재도 이용하고 그래서 건축물도 나무로 짓고 또 일부는 바이오매스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이런 것이 순환형 임업입니다. 계속해서 심고 가꾸고 베어내고 또 심고 가꾸고 베어낸 것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또는 그렇지 못한 부위는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을 세 번째의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을 이용해서, 즉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되 몇 가지 연결고리와 아주 중요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구에,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지속 가능성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또 사회 경제가 가지고 있는 회복력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자연 생태계 안정성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생태계는 그 생태계의 건강성에 염두에 둔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스튜어드십입니다.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의식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태계 기반, 좀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자연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얻으려면 원래 그 자연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건강성, 기능, 회복력 등을 복원해서 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자연을 마구잡이로 이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안정성, 그것에 기반을 두어서 관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이 동기입니다.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활용해서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에 기반을 둔 관리를 해서 자연이 그리고 사회 경제가 갖는 회복력을 높일 때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인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의 왼쪽은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오른쪽 위아래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산입니다. 많은 이모빈들이,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룬 정말 고귀한 성과이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무총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고 최정현 SK 회장께서 산림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셔서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바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지속 가능 발전에 정말 기여하신 바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한 십몇 년을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만 중앙아시아에 아라레라는 내륙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물이 원래 있던 양의 90%가 없어져서 지금은 10%만 남았습니다. 물이 빠져서 노출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조개 껍데기들이 쌓여있는, 소금기가 쌓여있는 이런 면적이 600만 헥타르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현재 산림 면적이 630만 헥타르인데 카자흐스탄하고 아라레에 600만 헥타르에 물 빠진 아라레, 모래로 된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서 나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같이 일하고 정말 추운데 더운 데 가서 야영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무지에 나무 심은데 불과 4, 5년 후에 그늘이 생겨서 사람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생한 보람이 있는지 정말 저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자부심과 아울러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을, 임업을, 숲을 이야기할 때 독일의 사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독일 임업의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우리나라도 독일 못지않게 숲에 있는 나무의 부피들, 축적 증가해 왔습니다. 경영 방식도 많이 선진화됐습니다. 그러한 임업의 선진국인 독일에서 앞으로 숲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2010년에 정부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2050 산림 전략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을 통해서 다양한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개인과 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 내용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러한 우리 숲의 가치를, 우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숲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